안녕하세요. 조양입니다. 저는 오늘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려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왜 대통령이 옳았는지 제가 영화를 보면서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만 10년간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아무 일 없는 듯 정말 평화롭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우리가 절대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너무나 무지했다. 정말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태어나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은 아시겠지만 박헌영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초반에 가장 먼저 이 박헌영이라는 인물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에 이르는 그 아주 뿌리에 이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박헌영은 양반집에서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답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자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경제력 때문에 좀 많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집안에서 서포트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차선책이 뭐였냐? 일본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에 몸을 싣고 일본에 도착을 했지만, 밀항선을 타고 갔다는 거는요,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시 선택한 거는 뭐냐? 이제는 그 대학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하이에서 누구를 만났냐?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 공산주의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소련의 모스크바로 갔을 때 공산주의 신념을 굳건하게 굳히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냐? 코민테른의 조성계 하수인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코민테른은 뭐냐면 각 나라의 공산당과 공산주의 혁명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조직이라고 그래요. 이 조직에 의해서 말 그대로 각국의 하수인을 뽑는데, 이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그 코민테른의 하수인이 되기로 한 거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일본 치하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죠. 그때 이 공산당들이 내세운 거는 배불리 먹게 해주겠답니다. 결론적으로 쌀을 주겠다. 그래서 그 쌀을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들게 만든 거죠. 이제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이런 공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자금이 딸리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두고 간 화폐 그거를 이용해서 위조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위조 지폐죠. 위조 지폐를 찍어내서 그걸로 이제 돈을 풀고 물건을 사니까는 당연히 경제에 뭔가 영향이 많았겠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거의 1,000억 원의 이제 말 그대로 피해를 입힌 거죠. 어떤 상황에 되게 나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헌영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칠 방법을 찾다가 결국 어떻게까지 했냐? 죽은 시체의 노릇을 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결국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자신의 공산당을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갖고 북한에 갔지만, 북한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김일성이 있었죠. 소련의 이제 군인 출신인 이 김일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 입장에서는 박헌영보다는 김일성을 밀어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김일성을 밀어줬어요. 그럼 이제 박헌영은 큰 뜻을 품고 북한에 갔지만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박헌영이 김일성 수하 좀 밑으로 겨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김일성은 북노당, 그리고 박헌영은 남노당이라는 두 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진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남로당, 그 남한에서의 어떻게 보면 공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이 영화에서 소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대구 10월 사건, 두 번째는 제주 4.3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국내에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상적인 이념이 파고들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북한은 조용히, 그리고 아니면 뭔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스며들고 있었고요. 이 스며드는 것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6.25 사건, 북한이 우리 쳐들어온 사건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쳐들어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치고 올라갔죠. 38선을 지나서 올라갔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지정된 거는 우리 국군이 최초로 그 38선을 넘어간 그 날이 10월 1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 연합군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국군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통일을 할 수 있었죠. 소련의 어떤 세력을 몰아내고. 근데 문제는 중국이 끼어들었고요. 중국의 인해 준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다 죽여도 좋아. 계속 밀고 내려 보낼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인해 전술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유혈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적으로 이제 전쟁을 스탑해야 됐죠. 사실 이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나 자기네 군인들이 많이 이제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적정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정전이 됐다라고 하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메가다 장군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중국을 우리가 공격해서 이참에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를 심하게 했고, 결론적으로는 메가더 장군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임당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북한은 6.25를 시점으로부터 계속 한국을 가만둔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에서 도와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직접 도와주진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겠다. 어떻게? 우리가 무장 간첩단을 남한에 보내서 남한에 가서 박정희랑 고위 간부를 죽이라고 했죠. 사살하라고. 그러면 남한이 또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무너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남한이 사실은 베트남에 군인을 보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우리 쪽으로 들여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1976년에 판문점에서 북한군 도끼 사건이 있었죠. 말 그대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그냥 작업을 하는데, 그 감독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했고요. 그때 이제 미군이 뚜껑이 날아가서 북한을 밀어버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김일성이 그때 2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서 이제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로 또 땅굴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1974년에 1차, 1975년에 2차, 그리고 78년에 3차, 그리고 90년에 4차. 즉 4번이나 90년이라면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도 이들은 계속 우리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계속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왜? 우리는 경제 성장에 너무 집중을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느끼지 못했던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방문했을 때 전두환을 사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제 어떤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데, 예행 연습이 마치 본 이제 이벤트인 줄 알고 폭탄을 너무 일찍 터트려버려서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고, 그때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때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이 북한이라는 나라라고 해야 될지 집단이라고 해야 될지. 그 이후에도 김현희 사건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저는 되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간첩이라고 하는데, 어린 저에게는 간첩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 했던 짓이 뭐죠? 7년이란 시간을
이제 공작 훈련을 받고서 말 그대로 간첩이 된 거죠. 그래서 뭘 했냐?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시키는 게 그 여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바그다드 아부다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대한항공에 탑승을 해서 폭파물을 싣고 본인은 아부다비에서 내렸죠.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본인은 내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폭파되게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여자가 마유미라는 일본이로 위장을 해서 있었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어쨌든 그 여자도 우리나라가 받아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귀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 남한을 교란시키고 우리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도 최근이죠. 2002년 6월 29일 선제 포격의 도발로 제2연평대전 그때도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 어뢰에 공격을 당해서 선체가 침몰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이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근데 저는 그때도 정신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걔네들이 밥 달라고 하는 그냥 정치적인 쇼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얘네들이 깊은 뿌리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너무나 많은 반성을 했고 나조차도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정말 너무 무디게 살았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민노총 간첩 사건. 4명의 사람이 간첩으로 어쨌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또 형을 살기도 하고 한 명은 풀려나기도 했는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최근에 일어났는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도대체 그들은 누구와 결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국민에게 호소해야 되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보는데 가장 은큼스럽게 숨기고 있는 게 언론이란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국인이죠. 이제 간첩이 더 이상 북한에 그치지 않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6.25 전쟁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못했던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무뎌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개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중국도 놀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친구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지금 무뎌졌는데 어쨌든 중국인 유학생이 드론을 날려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도 있었고 중국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로보락이라는 로봇 청소기를 국내에 많이 유통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의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또 얼마 전에는 또 울산의 어떤 대학 캠퍼스에 또 불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즉 중국인들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는 용기 있는 한 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리고 비상계몽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에게 이것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없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고 이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눈물이 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용기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혼합된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고요.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는 많이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북한의 침공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불감정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제발 좀 전달돼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분명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재해석되면서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섭취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님,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싸워서 우리 대통령님 지켜내고 복귀해서 나라를 안정화시켜 나가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